교재 맨 앞에 갑니다. 저는 11페이지고요. 제목이 이제 감가상각의 의의와 계산 요소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영원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을 통해 비용화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는 얘기들이고요. 다만 또 아는 건 뭐예요? 유무형 자산 중에서도 또 감가상각을 토지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토지는 감가가 돼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잖아. 토지 그죠? 이런 거 안 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 지금 짓고 있어요. 공장이나 건물을 짓고 있어요. 막 감가상각할 수 없겠죠. 또는요,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가의 그림, 몇 억짜리 그림을 사놓고 비품으로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가의 그림을 감가상각하면 안 되죠. 또 그건 회사가 사셔도 안 되고요. 회사가 그런 고가의 그림을 사서 그러니까 이건 어떨 텐데 그런 고가의 그림을 사서 파는 회사, 사고 판다 이런 경우에는 사도 되지만 그걸 그냥 회사가 투자 목적 그러면 그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에요. 계정 과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의 얘기를 숙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다가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뭐라 그럴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가 건축물 등의 내용 연수인데 그게 어떻게 또 새로 좀 개정된 게 있어요. 그 얘기도 제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밑에 계산 요소,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 가능한 내용 연수에 걸쳐 일정한 방법에 따라 매 기간마다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래요. 그렇죠? 취득가액을 일정 기간, 내용 연수, 어떤 방법으로 비용한다.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기본적인 얘기를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자 2절에 가서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1번 법인 소유의 자산이다. 이건 당연히 뭐 읽을 필요 없어요. 법인 거지 남의 걸 내가 감가상각할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2항에 보면 장기 할부로 내가 사는데 돈을 뭐 36개월간 나눠서 사. 그렇죠? 이런 거 장기 할부죠. 그러나 장기 할부라는 건 내가 쓰니까 내가 자산으로 잡고 앞으로 줘야 되는 돈들의 현재 가치를 부채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금액만큼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사망이 좀 어렵네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금융 리스 자산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리스 이용자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한 거랑 같으니까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한다. 또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니까 리스는 리스를 제공하는 자와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융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샀다. 그래서 내가 자산 잡고 부채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니까 리스 제공자는 그 자산을 떨고 금융 리스 채권을 잡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하자마자 어려워 이거. 어쨌든 이거는 이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할 거니까 어떤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할게요. 다음에 사업용 유무형 자산이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만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이것들은 감가상각할 수 없어요. 업무무관 자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1항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 직원이 커피 갖다 줘서 커피 받았어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듣는 요령 아시죠? 이걸 1배속하면 지겨우니까 뭐 2배속 정도에서 들으셔도 돼요. 문제는 끝까지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쭉 듣다가 다 아는 얘기는 빨빨 넘기고 모르는 걸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한두 개 건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수업에서. 이해하셨죠? 그죠, 여러분요? 이 수업은 연간 회원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저를 모르시진 아시죠? 그죠? 다 아시죠? 이양수고요. 이런 8시간짜리 교육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수업,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매번 똑같은 뭐 16시간, 24시간 정도 수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전문가 못 돼요. 챕터별로 깊이. 근데 제가 이미 녹화해 놓은 게 뭐예요? 가지급금 8시간 이미 했고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가지급이 뭐고 어떻게 발생하고 가지급이 있으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걸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나 기가 막히고 다 설명했잖아요. 그때. 어저께는요. 퇴직금 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국제회계는 확정급여 채무. DBDC. 퇴직연금 운용자산, 사회적립자산 이런 거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특히 그죠? 한도계산, 세무조정 수업 안 들으신 분하고 들은 분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를걸요? 서식 작성, 법인세, 수업 안 들은 분 달라. 전혀 달라요. 퇴충 쉬울 것 같죠? 어저께 제가 강의한 사례들 여러분 풀으라 그러면 여러분 못 풀어요. 어렵다니까? 그런 거 위주로 깊이 있게 했다니까? 퇴충만 8시간을 했는데. 그죠? 그런 거 들으시고요. 오늘 감가상각하고요. 내일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연법인세 또 다시 녹화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연법인세. 수업 들으셔야죠. 이연법인세. 또, 뭐 별거 많잖아요. 그거만 있나요? 뭐, 좀 이따가는 이제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정의와 부당행위들, 자본거래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연결도 8시간 하고 합병 분할도 8시간이고 많잖아.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것도 8시간 하고 다 있네. 그렇죠? 이런 것들로 깊이 있는 8시간짜리 수업을 어마무시하게 포진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반 강의할 땐 넘어가는 거를 깊이 있게 합니다. 그런 걸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감가상각은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 이런 걸 감가상각하면 이건 손금불산입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시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유형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업무에 쓰지 않아. 근데 이걸 회계가 감가상각비를 했어. 그러면 이건 세무조정을 뭐 생각이고 뭐고가 없어요. 업무에 쓰지 않으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무조건 손금불산이 요 감가상각비는 부인데 그럼 여러분은 이걸 유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특히 얘네들을 매각을 하면 이게 손금일 거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인데 업무에 안 쓰니까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이지만 이걸 매각하면 손금이야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고요. 이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유권 해석을 바꿔서 이건 그냥 기타로 빼는 거예요. 영원히 손금이 안 돼요. 팔아도 손금 인정, 손금신 없으니까 유보로 잡으시면 안 돼요. 꽤 중요한 말이에요. 업무와 무관한 것은 감가상각을 걸면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감가상각 안 하고 팔았을 때 처분 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손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팔아서
물론 이게 업무무관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손실이 과연 손금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보통 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감가를 걸면 부인됩니다. 이 말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기억해 보면 뭐 시운전 그러니까 뭐 시운전 하잖아, 테스팅 하잖아. 그럴 때는 감가상각을 하면 안 돼요. 시운전이 끝나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될 때부터 감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시커먼 주 나오죠.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여러분 빨리요. 15초 읽으세요. 읽으세요. 빨리. 저 보지 말고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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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셨으면 칠판 보시고요. 이거 지금 커다란 공장이라는 건물과 여기에 라인인 기계장치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할 거냐인데 기계는 다 하시는 거, 그죠? 사용 가능일. 정상적인 제품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여러분 사용 가능일부터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용검사가 떨어진 날. 옛날 말로는 준공이죠. 이제 이걸 국가로부터 이 건물을 써도 돼요. 이 건물을 써도 된다라고 승인받은 날. 그 받은 날, 그죠? 그 받은 날, 그날이 감가상각을 해라. 이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보통. 이게 나중이고요. 근데 회계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읽어보셨지만, 공장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 건물도 사용검사가 떨어진 날이 아니라 기계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제품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날 이때 함께 감가상각을 하라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근데 이게 회계는 보나마나 이날부터 감가를 걸 거예요. 저는 맨날 여러분에게 이런 경우에 회계사들과 합의를 해봐라. 이 공장이 완성된 건물을 언제부터 감가상각을 할 거냐. 그래서 세법이 이 기계랑 함께 하라고 원하니까 이걸 기계랑 함께 하면 안 되냐를 물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권 해석대로 가면 이 사용 가능한 시점, 요 기간에 감가를 거는 건 손금 불산입이에요. 이건 유보야. 감가상각, 이건 유보고 나중에 이건 손금으로 추인이 되죠. 상각부인액이니까. 다만 억울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통일하는 게 어떠냐? 반드시 검토하세요. 요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대부분은 회계세법이 일치하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더라. 이해되죠? 요거 잡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나요? 사망에 가서 경기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또 일정 보수를 하고 있다. 유유설비, 이건 중요해. 이건 감가상각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제품은 1년에 6달만 돌려 이 기계를.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을 다 하는 거예요. 계절적인 상품이라 6개월만 상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 잠깐 쉬고 수리하고 있어.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고요. 밑에 철거했다. 철거해서 지금 이거 이제부터 이거 안 쓸 거야. 자, 봐요. 몇 년에 걸쳐 상각하다가 이거 좀 문제 있네. 야, 뜯어서 일단 창고에 넣어놔. 그 순간부터는 감가상각이 안 돼요. 선금불산에 비해요. 감가상각 안 됐던 놈은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손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거해서 보관한다. 사용 안 하면 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유설비랑 철거설비들은 다른 겁니다.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이 유형자산이 이거 읽을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냉난방 설비,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부속 설비도 건물이고요. 구축물들 요걸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부르고요. 차량, 공구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들, 동물, 식물인데 여러분 올해 에버랜드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전 에버랜드 가서 호랑이도 좀 보고 싶고 장미도 보고 싶었는데 에버랜드 가면 호랑이 있고 장미나무 있죠? 그게 유형자산인 거 아세요? 호랑이 감가상각해요. 장미나무 있죠? 그 장미나무도 유형자산이에요. 감가상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되셨죠? 좋고요. 이 무형자산이 어려워요. 하자부터 어렵네. 무형에는요. 영어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보통 이렇게 되고 맨 밑에 미음에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시 영어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런 건데 나머지들은 나중에 하는데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바로 영어권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영어권은 아마 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에서 가장 어려울걸요. 회계사 세무사들이 가장 어려워하잖아. 한번 전문가 돼보실랍니까? 저랑 영어권에 대해서. 그럼 먼저 밑에 주 1번, 반가로 1번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합병 분할로부터 영어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워놔. 합병 분할할 때 영어권이 뜨거든요. 그건 세법은 영어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할 거예요. 합병해서 하니까 어쨌든 합병해서 뜨는 영어권은 영어권이 아니에요. 세법은요. 어쨌든 그러고요. 이제 우리는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도 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발생한 영어권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권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 항에 보면 설립인가, 면허 이런 거랑 관련한 부담,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들도 영어권이에요. 이런 거죠. 프로야구 구단에 만약에 몇 구단, 그냥 12구단으로 신청을 한다. 내가 프로야구 12번째 구단이 될 거야. 그럼 프로야구 협회에다가 어떤 입회금을 내겠죠. 몇십억을 냈다, 100억을 냈다. 그런 개념이 영어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주기입니다. 칠판 바로 보십니다. 어마어마한 놈을 첫째 시간부터 하십니다. 자, A라는 법인이 지금 사업부가 여러분 갑과 을이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부를요, 여러분 7월 1일에 B라는 법인에게 사업부를 양수도합니다. 이게 사업 양수도입니다. A 법인이 운영하던 을이라는 사업부를 여러분 B라는 법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7월 1일에 을의 자산은 사업부의 자산은 1,000억이고 부채는 700억입니다. 장부 가격으로. 그럼 여러분 B가 이 을의 사업을 인수하고 A 법인에게 얼마의 사업 양수도 대가를 줘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가치라는 개념인데 밸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 양수도 대가를 구할 때는요. 1번 B법인이 A법인에 와서 여러분 자산 부채를 실사하겠죠.
진짜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걸 B법인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걸 회계법인들이 이 업무를 하고 돈을 받겠고요. 자, 이때요. 2번 이 자산과 부채를 여러분 뭐예요? 얘네들을 페어밸류로 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겠죠. 이건 쌍방합의예요. 서로 이 자산과 부채를 얼마로 하겠다라는 합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감정을 받든 얼마로 받든 이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했더니 부채는 똑같은데 자산은 1,300억이라고 평가가 됐대요. 그럼 봐요. 여러분 지금 장부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이게 30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장부상의 순자산가액은 300억이고요. 페어밸류를 자산을 평가라니까 여기서 300억이 올라갔으면 여러분 봐봐요. 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야? 600억이죠. 그죠, 여러분요? 요 600억. 이걸 보통 우리는 자산가치라고 부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을이라는 사업부의 지금 밸류가 600억인데, 여러분 이걸 팔아먹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빨리요. 뭐요? 당연히 권리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부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그죠?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권리금이라 그러고, 자, 다른 말로는 영어권이라고 부르겠죠. 권리금 또는 영어권. 그러면 이 권리금과 영어권이야말로 진짜 쌍방합의예요. 쌍방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400억이 합의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업부의 밸류를 1,000억으로 보니까 B가 A한테 1,000억을 주고, 그럼 A 법인은 부채 700억 돌고 자산 1,000억 돌고 현금 1,000억 들어오면 뭐예요? 사업 300억짜리를, 장부상으로 300억짜리를 1,000억 받으면 사업이 양수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700억이 뜨겠죠. 뜨고요. 이제 B법인은 회계 처리가, 자, 7월 1일 날 자산은 우리가 얼마? 1,300억짜리를 산 거다. 그리고요. 부채는 700억이다. 그렇죠? 자산을 우리가 합의된 평가된 페어밸류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1,000억을 주니까 이 차익이 당연히 이게 영어권이 됩니다. 영어권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더 줬으니까 이게 영어권이고 요게 무형자산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뭐예요? 쌍방간에 얘네들은 600억인데 이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 빨리요. 이 사업이 앞으로는 사형화된 산업이야.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까서 마이너스 100억을 쳐서 500억만 줬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걸 500억으로 주면 이때는 영어권이 아니라 회사가 100억을 싸게 샀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염가매수 차익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쳐요, 이걸? 자, 이게 그러니까 영어권은 무형자산이고요. 그렇죠? 염가매수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비면 영어권이고 오른쪽이 비면 수익이에요. 이게 회계예요. 이 절차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요게 연말에 가서, 그렇죠? 여러분, 연말에 가면 우리는 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 법인이 하는 건 외웁니다. 영어권은요, 여러분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내라는 단어를 조심하십니다. 이내라는 단어를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요 이내라는 말은 1년부터 20년 중에 뭐예요?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20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리 말하면 아까 봤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영어권의 내용 요소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 영어권을 10년으로 하시면 자 400억인데 이걸 10으로 나누는데 이게 7월 1일에 샀으니까 이게 그죠 월할상각이 되겠죠. 무형자산도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수해서 바로 되니까 요게 12분의 6입니다. 그럼 20억 하면 연말에 영어권 상각 20억 대변에 영어권이 죽습니다. 그죠?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시고요. 일로 오세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하는 IFRS.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은 주기적 뭐죠? 영어권은 절대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상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상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걸 매 연말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요, 손상을 검토합니다. 와우, 죽이네요. 요게 기준서 1036호 자산 손상에 따르는 이런 손상을 검토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손상을 검토할까요? 뭐 아무리 8시간이라도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서 바로 가요.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B라는 회사가 A 법인의 의뢰사업부를 먹었는데 봐요. B는 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B는 을이라는 사업을 양수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B 법인은 뭐예요? 지금 을과 정이라는 사업부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두 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어권은 을이라는 사업부에 해당이 된 거죠. 우리는 얘를 CGU라고 부를 거예요. CGU가 Cash Generating Unit, 이걸 현금 창출 단위라고 불러요. 현금을 창출하는 단위다. 이번엔 이 사업부가 CGU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GU에 잘 보면 다시 일로 와서 그냥 무조건 연말마다 검토를 해요. 뭐가 손상 징후가 아니에요. 무조건 연말마다 검토를 하는데 이 말은 그렇죠? 지금 내가 인수한 을이라는 사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1036호라는 거에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뭐예요? 장부가액하고요, 회수 가능액은요, 요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스 순공정 가치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공정 가치라는 거는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 가치가 뭐냐면 요게 이 사업부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보통 현금 흐름 있죠. 캐시플로우. 요 캐시플로우를 일정한 현금 이자율로 할인한 어떤 현재 가치 금액을 사용 가치야. 그래서 여러분은 을이라는 사업부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이런 사업에 관한 현금의 흐름을 추정하는 이런 금액을 사용 가치를 구해서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지금 장부상가액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말하면 자산은 1700이고 부채가 700이잖아. 그럼 지금 이게 밸류를 1000억으로 받잖아. 그죠? 그런데 사용가치 금액이 만약에 얼마 나왔다? 이게 8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물론 여기에 뭐 감가상각이 되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일부가 떨어졌다. 그럼 그 떨어지는 금액을 영어권 손상차선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계예요. 여러분 물론 일반 회계 기준도 이렇게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을 하다가 이 사업부가 망가지면 물론 이것도 일반도 손상 차선을 잡지만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걸쳐 상각을 하고요.
여기는 아예 상각을 안 하고 매 연말마다 저러한 손상을 검토해서 사용 가치를 구해서 떨어지면 그 금액만큼을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잡는 회계가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회계가 여러분 굉장히 다르죠, 지금요. 굉장히 다른데 자, 10초, 15초 고민해요. 저 정도 회계는 여러분 정도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빨리요. 자, 음미하여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줄까요, 안 할까요? 좀 전에 법인세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서 그죠? 12조 1항에서 이런 영업권은 법인세법에서 생기는 영업권은 뭐뭐뭐뭐다라고 열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시행규칙 12조 1항에서 영업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양수자산부채와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셨나요? 여기서 자 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 그죠? 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건 맞아요. 600억에다가 더 줬으니까 맞는데 이 영업권의 이 밸류가 과연 시행규칙 12조 1항에 나오는 그런 걸로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된 게 맞을까요? 자, 세무조사 나오면 일단 이걸 물어요. 저 영업권의 밸류 400억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양쪽도 대표가 만나 합의했는데요. 그러면 웃죠, 그냥. 그건 시행규칙 12조 1항에 의한 영업권이 아니니까요. 또 상당수가 그 영업권이요. 우리 저 3일회계법인이요. 안진회계법인이요. 삼정회계법인이요. 와서 이 사업부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한 거예요. 현재 가치를 3일회계법인 레포트 여기 있잖아요. 그럼 또 회계사들이 웃죠. 아, 그래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그런 것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영업권을 잡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12조 1항에 의한 영업권으로 안 보는 건데 여러분 아나요? 이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인허가 사항이다. 지리적 여건이다. 영업상의 비법이다. 신용명성, 영업상의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평가 방법. 이 적절한 평가 방법이 뭐냐가 우리나라 세법에 없어요. 이게 뭐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건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수십 년째 넘어오고 있어요. 다만 그냥 공무원들은 와서 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 이건 우리 세법이 인정해 주시기 어려운데요. 그냥 보통 이래요. 아,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600억인데 1000억을 줘서 나머지 더 주니까 영업권 잡았어요. 대차평균 왼쪽이 벼요. 아, 회계법인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회계법인의 레포트가 있어요. 뭐 이래요. 쌍방이 합의한 거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합의했죠. 영업권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로 와요. 세무조사 나오시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세무조정을 이렇게 걸어요. 이 영업권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금산이 영업권 400억을 여러분 마이너스 6으로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저쪽에다 그냥 더 준 거야. 그렇죠? 그냥
기부금 중에 그냥 세법이 인정하지 않아 뭐 이런 개념으로 가서 다시 이걸 입금산입에서 그냥 이름은 영어권으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타 사회 요출 이렇게 동시에 익송금으로요. 요 영어권을 빼내는 거예요. 회계는 자산 잡아도 세법은 영어권이 아니에요. 선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입 기타 사유출. 그리고 일반 회계가 생각하시면 전액 다 선금불산입으로 요 유보도를 죽이고요. 국제회계가 언젠가 손상차손 잡으면 전부 다 선금불산입으로 요 유보도를 죽여요. 첫째 시간을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저런 영어권을 법인세법에서 인정받기 위한 거를 배우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어마어마한 400억이라는 돈을 세법이 인정해 줄 건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